자, 요번에 이제 볼 게 남색책인데요. 남색책은 교수 학습 이론과 관련된 내용이 이제 적혀 있거든요. 남색책 읽어보시면 이게 이론 부분이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추상적이고 논쟁적인 내용들이 좀 많이 나와요. 그래서 추상적인 논쟁적인 내용들은 좀 많이 뺐어요. 내가 강독할 때 이제 빼고요. 예전에 기초에 나왔던 걸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강독을 진행을 할 거거든요. 그리고 남색책 진행할 때 그 관련된 파란책 관련된 내용을 진행을 하고요. 예. 그리고 남색책 내용 중에 갈색책이 인제 좀 많긴 하는데 관련된 게 인제 많긴 하는데 갈색책 내용은 또 따로 인제 남색책 강독 끝난 다음에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교수 내용 지식과 역사 교육 관련된 내용 볼게요. 자, 이 슐만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이 슐만 관련된 교수 내용 지식 관련된 내용이 시험 문제에 자주 나오죠. 지금까지 4-5번 나온 것 같아요, 요 사람이. 그래서 이 슐만 관련된 내용을 이제 좀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요 관련된 내용은 노란 책에도 있고 그다음에 파란 책에도 있어요. 근데 여기는 이제 내용이 비슷하니까 여기 그 남색책 내용만 좀 보고 넘어갈게요. 자, 그럼 읽어보면요. 교수 내용 지식 개념을 창안한 사람은 미국의 교육학자인 슐만이다. 자, 그는 교사가 잘 가르치기 위해 갖추어진 직접 기반을 7가지를 나눴는데요. 뭐 내용 지식, 일반 교수 방법, 교수법 지식, 그다음에 교육 과정 지식, 교수 내용 지식, 학습자 특성에 대한 지식, 그리고 교육적 교육이 이루어진 맥락에 관한 지식, 교육의 목적, 뭐 가치, 철학적, 역사의 근거에 대한 지식인데 자,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슐만은 교사에게 필요한 지식을 3가지로 또 나눴어요. 그래서 요 3가지가 이제 중요하죠. 내용 지식, 그다음 교수 내용 지식, 그다음 교육 과정 지식. 예전에 기초에 나왔던 거죠. 그래서 특히 이제 교수 내용 지식이 상당히 많이 나왔고요. 교육 과정 지식은 09 년에 한번 기초에 딱 언급됐어요. 예. 그러면 이제 먼저 내용 지식을 볼게요. 내용 지식이라는 것은 교사가 갖춰야 할 지식의 범위와 구조를 말한다. 교사는 그 고유한 지식의 구조를 가진 교과 사실 통 교과 그 교사는 고유한 지식 구조를 가진 교과 사실을 통합하고 조직하는 기본 개념과 원리를 파악을 해야 된다. 자, 쉽게 말하면 이제 우리가 그 뭐 동양사, 서양사, 뭐 한국사 이런 내용이죠. 그리고 그걸 탐구하는 방법 같은 연구 방법론 같은 거 있죠. 예. 그래서 인제 요때 원리라는 것은 인제 뭐 연구 방법론 관련된 내용이에요. 교수학습 방법이 아니라. 즉 교과 내용은 이 특징이 계속 나오는데 즉 교과 내용에 대한 지식이나 단순히 교과 내용이 많이 하는 것뿐만 아니라 역사의 학문적 특성에 대한 이해도 포함된다라는 거. 두 번째로는 역사적 사실의 특성과 다양성, 사실과 해석 간의 상호관계, 증거에 따른 역사적 해석에 따른 잠정적 성격, 사건의 인과관계와 상호 관련성을 파악하는 것 등이 역사식의 주요 특징을 갖고 있고요. 두 번째 특징이죠. 세 번째로는 어떤 학문 분야나 교과의 참가 거짓, 타당성과 부당함이 수입된 일련의 절차와 방식을 알고 있어야 된다. 다시 말해서 그 학문의 방법론적인 절차, 구조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요때 인제 그 방법이라는 것은 우리가 교수 학습 방법만 생각하잖아요. 근데 내용 지식에서 교수 학습 방법은 교수 학습 방법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이건 뒤에 나오는 이제 교육 뭐냐면 교수 학습 내용과 관련된 거고 여기에서 방법이라는 것은 인제 뭐와 관련된 내용이냐면 연구 방법론과 관련된 거예요. 우리가 사료학습이나 그러니까 사료 분석 방법이나 외적 비판, 내적 비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거와 연결돼 있다. 그런 것들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자, 그다음에 인제 살펴볼 게 교육과정 지식이에요. 이게 절차가 교육과정 지식이 마지막에 나와야 되는데 설명 과정에선 두 번째로 나왔네요. 세 번째. 예. 자, 그래서 이렇게 있고 교육과정 지식이란 일정한 단계에서 특정한 주제나 교과를 가르치기 위해서 고안된 일련의 프로그램과 그에 관련된 교육과정 자료를 이용할 수 있는 지식을 말한다. 쉽게 말하면 그냥 우리가 인제 그 7차 교육과정이라든지
뭐 22년 개정 교육 과정을 아는 거, 그리고 그에 맞춰서 뭐냐면 교육 과정 자료를 이용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요 관련돼서 예전에 한번 기출에 나왔던 거고요. 자, 그러면 그 이게 특징이고, 두 번째 특징을 볼게요. 자, 두 번째 특징은 교과를 왜 가르치기 위해서 학습 주제에 대한 다양한 교육 과정 자료 외에 학생들이 다른 교과에서 배우게 될 내용과 선정, 전 학년에서 배웠거나 다음 학년에 다룰 주제를 연관시켜 가르치는 능력도 포함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냐면 한국사를 이제 중학교에서 이제 가르칠 때 2 학년 때 세계사 가르치잖아요. 그래서 한국사 가르칠 때 세계사 내용을 언급해서 이제 가르치거나, 아니면 동고가, 동학년에서 가르쳤던 경제나 관련된 내용들 끌어다가 뭐냐면 가르칠 수 있거나, 이런 것들은 인제 뭐냐면 교육과정 지식을 어 포함될 수 있죠. 세 번째로는 교육과정 지식 상황과 단계에 따라 유연하게 활용될 수 있는 교육과정 자원에 대한 이해와 다른 교과의 교육과정에 대한 이해를 포함한다. 우리가 뭐 지식 교과, 사회 교과 이런 것들을 좀 알아야지 어떻게 뭐냐면 다른 것을 이용할 죠. 사회 교과 개념을 이용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 세계사고 대공황을 가르치고 있는데 뭐 인플레이션이라는 개념, 디플레이션 개념을 좀 가지고 설명하고 싶다. 그런데 경제를 예를 들어서 뭐 중학교 2 학년 때 어 세계사 내용을 가르치는데 경제 부분 중학교 3 학년 때 일반사에서 언급을 하고 가르친다는 걸 알고 있으면 그걸 또 뭐냐면 끌어다 쓸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같은 사회과 과목에서 어디에서 인제 뭐냐면 어떤 학년에서 뭘 배우고 이런 것들을 알아야지 또 역사와 연결시켜서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자, 이런 것도 다 교육과정 지식이다. 자, 그다음에 인제 두 번째, 순서상으로는 이제 세 번째 마지막이지만 그 앞부분에 두 번째로 언급된 이 교수 내용 지식 같은 내용 볼게요. 자, 이 교수 내용 지식은 꼭 기억을 해 두세요. 요거는 자주 나와 여기는. 예. 그래서 이제 보면, 자, 교수 내용 지식이 이제 정의가 나와요. 이것도 외워 두셔야 돼요. 예. 자, 정의 내용 보면요. 자, 교수 내용 지식은 가르치기 위한 내용 지식으로 교과의 특정적인 내용 지식의 구조를 학생들에게 고려해서 전달 양식이라고 할 수 있다. 음. 그래서 여기 교수 내용 지식의 정의가 나오는데, 예전에 기출 문제 교수 내용 지식 의미스라고 나온 거 있어요. 아, 그래서 이제 요게 주의할 것은 뭐냐면 교과의 특정적인 내용 지식과 구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교육학에서 말하는 교수 학습 방법이 아니에요. 나름대로 뭐냐면 그 교과 특성에 맞는 교수 내용 지식이야. 그러니까 그 밑바탕에는 내용을 많이 알아야 돼, 내용을. 어. 그래서 잘 알아야 잘 가르칠 수 있다는 거야. 알지 못한다는 거는 교과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 아무리 가르침 방법이 뛰어나더라도 못 가르치는 거죠. 예. 그래서 이 교수 내용 지식은 우리가 생각하는 방법론을 강조하는 게 아니라 그 내용을 강조하는 거야. 내용이 주고 그다음에 방법이에요. 예. 그래서 정확한 내용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잘 가르칠 수 있다. 그래서 내용이 주고 방법은 부수적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예전에 또 기출 문제 나온 건 뭐냐면 여긴 안 나왔지만 논한책의 인제 내용 중에 경력고사하고 신인교사의 차이점이 있어요. 쓰는 문제가 있었거든요. 이게 논한책 내용에 있는 내용인데, 그때 인제 차이는 뭐냐면 내용 지식과 교육과정 지식은 비슷하지만 이 교수 내용 지식에서 경력고사가 더 우위에 있는 거죠. 요걸 인제 요구하는 그 문제가 예전에 있었어요. 자, 그러면 인제 교수 내용 지식의 이제 특징들을 쭉 볼게요. 첫 번째로는 교과목이 교사의 지식으로부터 교육의 내용을 전하는 과정에서 교사의 내용과 가르침 방법을 혼합하여 특정한 주제나 문제를 어떻게 조직하고 표현하는가, 또한 그것을 어떻게 학습자의 다양한 흥미와 능력에 따라 적용할 수 있는 것을 얘기한다. 그리고 그때 표현하는 방법에 따라서 인제 쭉 내용이 있는데요. 두 번째 특징 보면 여기가 두 번째겠네요. 예. 세 번째고, 자, 은유나 예시, 보기, 유추 등의 설명 방식은 교과 내용에 관한 지식, 학습자에 대한 이해, 일반 교육적 학적 지식을 통합적으로 반영된 교과 내용 지식의 산문이다. 그래서 이제 요런 것들 잘 뭐냐면 하기 위해서는 그 교과에 대한 지식도 알아야 되고 학습자에 대한 이해도 있어야 되겠죠. 어.
그래서 어떤 거는 유추해서 비슷한 걸 끌어다가 설명하는데 학습자가 그 뭐 학생이 "이거 모르겠다." 하면 유추가 제대로 안 되는 거잖아요. 예. 그다음에 일반 교육학적 지식도 포함된다. 자, 이는 교과에 인제 그 대한 단순한 내용 지식에도 교과 내용과 분리되는 일반 교육과 범주에서 포함되지 않고 가르친 것이 독특한 지적 기반을 구성한 거다. 이 말은 아까 아침에 것처럼 단순히 인제 이거는 내용에서 분리된 교수 학습 방법이 아니라 내용과 결합된 교수 학습 방법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내용이 여기 중요한 거야.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잘 알아야 잘 가르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교수 내용 지식이라고 해서 우리가 내용만 가르친다, 아니 방법만 가르치는 그 중요시 게 아니라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방법을 한다. 이런 의미에서 이제 교수 내용 지식을 특정 교과의 교수 내용 지식과 연결돼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교과 중심의. 자, 이런 의미에서 교육 내용 지식은 교육과 내용 전문가와 그 교과를 가르치는 사람들 구분해 준 요소라고 했었다. 교과 내용 전문가들은 이제 그 내용을 중심으로 전문을 하는 거죠. 역사학 중에 뭐 중국사 이렇게 뭐 한국사, 서양사. 근데 교과를 가르치는 것은 뭘까요? 일단 내용도 알지만 또 내용에 대한 그걸 가르치는 방법도 있죠. 내용과 방법의 통합이니까. 그래서 뭐냐면 이 교수 학습 내용 지식은 내용을 중시하면서 또 방법을 강조하기 때문에 교과 내용 전문가와 그 교과가 가르친 내용을 구분하는 그런 기준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예. 자, 그래서 쭉 읽어보면 교수 내용 지식의 개념은 교사 교육에 대한 중요한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왜냐하면 교과를 가르치는 사람들을 구별해 주는 게 교수 내용 지식 개념이기 때문에. 그리고 교과 내용에 관한 교육을 포기하고 교사 교육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이다. 아까 얘기했지만 교사 내용 지식은 내용 플러스 뭐예요? 수업이죠. 교수 학습 방법. 특히 이 내용을 바탕으로 이제 교수 학습 방법을 연 연결돼 있죠. 그래서 교수 내용 지식은 내용 지식을 바탕으로 형성된 것이고 교사 교육을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교과 내용에 대한 교육이다. 자, 이러한 견해는 방법만 잘할 수 있다는 주장, 그러니까 내용 중심의 어떤 어 방법 중심서의 이제 주장하는 사람들의 주장을 전면적으로 비판한 것이다. 즉 가르치기 위해서는 내용에 대한 최고 수준을 이해하는 것을 피하며 방법적이거나 교과 내용 지적의 기반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걸 알려면 요걸 좀 알 필요 있어요. 자, 역사 교육에서 논쟁이 뭐냐면 내용 중심설, 그다음에 이에 반해서 이제 그 교수 학습 방법 중심설 이렇게 있어요. 방법 중심설. 요걸 이제 내용 중심설을 강조하는 사람들이 역사학자고 방법 중심설을 주장하는 사람이 뭐냐면 교육학자야. 근데 이 교수 내용 지식은 요게 내용 지식이고 여기가 방법 중심이면 딱 중간에 있는 게 아니라 여기에 있는 거야, 여기. 음.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여기가 방법을 약간 플러스 시킨 거죠. 요 위치가 뭐냐면 교수 내용 지식이야, 이게. 그런 것들 좀 기억을 해 두시고, 그렇지만 그렇다고 완전히 내용 중심은 아니에요. 아까 말했처럼 교과 내용 전문가, 내용하고 그 가르치는 수단을 구분하는 지식이잖아요. 요게 더 구분이 되는 약간의 차이점이 뭐냐면 요게 방법 중심설, 내용을 바탕으로 방법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요게 뭐냐면 방법 중심설 아닌 게 요게 내용을 주어 중시하는 거죠. 그래서 요 딱 해서 중간에 있지는 않지만 내용에 약간 위에 치우친 측면에서 방법 방법을 강조하는 부분이다. 그래서 요 정도 들어가 있다라는 걸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요 위치에 있다는 거. 자, 그래서 인제 요런 내용도 인제 기억을 해 두시고요. 자, 여기까지 인제 봤고요. 그다음에 강조할 부분이 어디냐면 니와 하이트 논쟁에 관련된 내용 볼게요. 34 페이지 펴 보세요. 쭉쭉 넘어가서 뭐 역사교육 특성 같은 거 쭉 넘어가고요. 자, 34 번이 인제 뭐냐면 니어 하이트 논쟁인데, 니어 하이트 논쟁은 예전에 한번 기출에 언급됐었죠. 원래 그 목적론은 이제 건너뛰었는데 예전에 한번 그 관련돼 갖고 나왔기 때문에 좀 볼 필요 있어요. 예. 그래서 인제 있는데 일단 이 니어 하이트 논쟁을 인제 보기 전에 그 역사 교육의 목적론에 대해서 좀 얘기할 필요는 있어요. 왜냐면 그 문맥이 갑자기 이렇게 니어 하이트 넘어가면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고, 시험 문제는 안 나왔지만 그 앞에 이제 영국의 역사 교육 전문가였던 파팅톤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파팅톤. 그 사람의 인제 그 역사 교육 목적도 있기 때문에 그
이것도 한번 봐야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 같이 한번 읽어 볼게요, 그 앞부분을. 그래서 잠깐 이제 앞부분을 넘어가서 역사 교육의 목적의 다양성을 볼게요. 그 목적론의 한 내용이야. 예. 그래서 이제 이 역사 목적 그 역사 교육의 목적의 다양성에는 교육의 어떤 그 교훈의 가치의 역사와 하이트 니의 논쟁 그 안에 인제 들어가 있는데 그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볼게요. 자, 역사 교육의 목적의 다양성. 역사 교육의 목적에 대해서는 그동안 다양한 논의가 전개되었다. 역사 교육의 목적에 이야기하는 것은 왜 역사를 왜 가르치고 배워야 하는가? 역사 교육 역사를 왜 배워야 하는가? 역사 교육 목적이죠. 자, 질문에 대한 효과적인 대답이 될 수 있겠는데 그중에 역사 교육 목적이 흔히 언급된 것은 5가지다. 자, 이렇게 있죠. 그래서 인제 여기에서 보면 인제 내재적 가치 내용이 있고 뭐 교육적 가치 내용도 있는데 이게 이제 어디 나와 있냐면 녹색책 있죠. 녹색책 그 파란 책에 그 교수 학생 관련된 내용일 때 목적이 나오잖아. 그 목적 관련된 거야. 그거 예전에 그 전 시간에 제가 강독을 했죠. 예. 그와 관련된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목적 관련돼서 이제 첫 번째로 볼 게 뭐냐면 역사 교육은 그 자체로서 내재적 가치가 있는 거죠. 예. 그 내재적 가치라는 것은 학생들 세계관 혹은 역사 인식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서 현재의 문제의 기원과 발달에 대한 지식, 과거와 현재에 대한 비교 인식, 그리고 현재와 미래의 문제 해결 능력의 의미 같은 도움을 주는 것을 말한다. 그러니까 인제 역사 의식과 역사적 사고력을 양성하는 것이 뭐냐면 내재적 가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요거는 어디와 연결돼서 보시냐면 녹색책에 있는 내용과 연결돼서 보세요. 자, 그다음에 녹색책, 파란책에는 이제 역사 교육의 그 목적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훈적 역사관을 강조하잖아요. 이게 두 번째예요. 이게 인제 동서양의 어떤 공통적으로 다 들어가 있는 내용이죠. 역사를 배울 때 내용 중에. 두 번째로는 역사 교육이 갖는 교훈적 성격이 꼭 역사 교육의 목적이 될 수 있다. 자, 역사를 배움으로써 인간의 집단적 경험을 활용하고 과거의 잘못을 반성함으로써 현재와 미래의 활동과 생활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이 동서양의 공통된 생각이다. 따라서 우리는 현재와 미래의 유용한 교훈 얻기 위해서 역사를 배우는 것이다 할 수 있다. 두 번째는 교양으로서의 역사를 강조하는 거예요. 이거 보면 자, 역사를 아는 것은 하나의 상식을 갖추는 힘, 즉 교양인의 자질을 갖추는 힘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그 역사를 배워야 되는 거. 그다음 민족 공동체 역사. 철저하게 외제적 가치죠. 이거 네 번째는. 자, 역사 교육은 타민족과 구별되는 고유한 역사 유산이나 역사상의 통한 역사상을 통해 민족적 동질감, 민족의 주체성을 확립할 수 있기 때문에 민족 공동체 의식을 고취시키는 데 도움을 주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 마지막으로는 역사 교육의 역사 의식과 관련된 것인데 이거는 어디와 연결되면 내재적 가치와 연결돼요. 내재적 가치와. 자, 그래서 역사 교육이 역사 의식의 함양에 도움이 된다. 이거 녹색 책에도 있는 내용이죠. 최근 많은 논자들인 역사 교육의 궁극적 목적은 존재, 의식, 변화 발전, 자아 시간에 대한 인식 등등의 역사 의식의 함량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죠. 자, 이 자세한 내용은 녹색 책까지 파란 책에 있는 내용이니까 보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목적론 중에 대표적인 학자가 이제 파팅턴이라는 학자예요. 영국 그 역사 교육 전문가인 파팅턴이라는 학자인데 자, 이 사람은 정통적 역사 교육의 목적을 세 가지로 분류를 했고요. 그리고 그거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어요. 그럼 보면 첫 번째로는 문화유산의 전승이야. 아까의 민족 공동체 의식의 강조 이런 것들을 얘기한 거죠. 자, 이거에 대한 문제점은 이제 첫째 이렇게 있죠. 자, 여기 이제 보면 그가 이제 보기엔 민족 그 문화유산의 이제 전승으로서의 역사는 유산으로서의 역사 교육은 배타적인 자민족 중심으로 흐를 수 있다라는 거죠. 음. 우리가 쉽게 말하면 국뽕에 취할 수 있다. 이렇게 인제 얘기할 수 있는데 그다음에 두 번째 도덕 교육이야. 역사를 인제 뭐냐면 도덕 교육에 끌어다가 쓰는 거죠. 예. 그래서 인제 정근대 시대 우리의 역사나 그다음에 그 중국의 역사 보면 경사일체의 역사관이 있어요, 경사일체. 사소오경의 윤리적 덕목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역사에다 사례를 끌어서 쓴 거죠. 그러니까 윤리 교과의 도덕
그 역사 교육을 종속시키는 거죠. 예. 이게 정근대 시대 때 어떤 우리나 중국의 역사 교육의 목적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렇다 보면 그 어떤 문제점이 있냐 하면 어 도덕 교육을 위한 역사 교육은 현재 도덕 혹은 정치적 사정에 따라 과거의 도덕적 교훈을 무리하게 이끌어내고 학생들에게 주입한 문제점이 있다. 왜냐하면 현재의 가치와 과거의 가치는 다른데 과거의 가치를 끌어다가 쓰면 문제점이 있다는 거죠. 예. 자, 그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 현재와 미래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킨 거다. 어. 그래서 이거에 대한 인제 뭐냐면 학생들의 견해가 이 세 번째 이렇게 됐죠. 이 사람이 보기에는 현재에 대한 이해를 돕는다는 것이 이를 위해서 얼마만큼 과거 혹은 그 이전의 과거를 돌봐야 되는지 분명하지 않다. 어느 시점에 어떻게까지 봐야 되냐 과거를 이렇게 인제 있죠. 그래서 이게 세 번째 인제 뭐냐면 어 비판이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 좀 기억을 해 두시고요. 그다음에 뒤에 넘어가고 자, 그에 대한 결론이 있어요. 결론 쭉 넘어가서 그래서 그가 보기에 인제 그 역사적인 목적은 인제 보는 건데 그 내용을 보면 전반적으로 이 외재적 가치는 별로 없고 내재적 가치를 강조하는 입장이야, 이 사람은. 그래서 그는 학생들에게 역사를 가르치는 이유는 역사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해서며 역사를 가르친 이유를 외재적이고 도구적 근거 기반을 정당화한 건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래서 외재적인 것이 아니라 내재적, 역사적 사고력이나 역사 의식 뭐 이런 것들을 가르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자, 그가 보기에는 역사를 배운다는 것은 인간의 경험을 통해 대한 특징적인 사고방식을 개발함으로써 이런 사고 과정에서 내재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 밑에 인제 뭐 한국학자들의 견해들이 있어요. 한번 넘어가시면 돼요. 한국학자의 견해들은 그 앞에 있는 외국학자의 견해들에 자기 생각을 주석을 갖다 붙이는 거야. 예. 별 독창성이 없어. 예. 그래서 기출 나온 거 외에는 그냥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 예. 되게 역겨론 같은 게 특히 역겨론 이론 관련된 내용은 거의 대부분 뺏긴 거죠. 어. 외국 원서를 가지고 해석한 거야. 번역하고. 거기에다 잠깐 자기 의견을 갖다 붙이는 식이죠. 전혀 한국의 역사 교육에 도움도 안 되는 그걸 왜 하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래요. 예. 그래서 그게 있는데 그 넘어가고 자, 그다음에 인제 니어 하이트 논쟁을 볼게요. 이게 인제 제일 중요해. 왜? 기출이 나왔거든. 니어 하이트 논쟁은 다음 장에 보면 34 페이지에 있죠. 여기부터 이제 니어 하이트 논쟁이에요. 예. 자, 그러면 이걸 읽기 전에 하이트와 니가 인제 어떤 논쟁을 인제 펼쳤는가 그 중요한 개요만 좀 볼게요. 예. 자, 여기 보면 니는 니의 입장은 뭐냐면 그 니의 입장은 철저하게 역사 교육 때 내재적 가치를 강조하는 거야. 내재적. 그래서 외부의 어떤 가치, 이런 외재적 가치를 인제 뭐냐면 거부하는 거죠. 특히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도 있지만 뭐 사회나 역사 교육할 때 제일 중요한 목적이 뭐예요? 시민 교육 양성이죠. 민주 시민 교육 양성. 그 교육 과정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교수 용목기부터 해서 22년 개정 교육 과정까지 최고의 가치가 뭐냐면 민주 시민의 교육 양성이에요. 이거는 내재적 가치가 아니죠. 외재적 가치예요. 외재적 가치는 그 사회가 요구하는 가치잖아요. 자, 근데 이제 "네 입장은 이러한 역사 교육에 들어서는 안 된다. 배제해야 된다." 어 그렇게 이제 주장하는 입장이고 이에 대해 이제 하이트 같은 사람은 좀 생각이 달라. 뭐냐면 외재적 가치도 수용을 해야 된다. 왜냐하면 외재적 가치를 수용해야지 오히려 역설적으로 내재적 가치를 지킬 수 있다는 거죠. 민주주의 시민의 어떤 상위 가치는 어떤 다양성을 존중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다양성을 거부하고 있는 획일성을 추구하는 권위주의나 인종주의 그런 것들 배타주의 같은 것들 어 인정하지 않는 거잖아. 예. 그런데 인제 하이트의 입장을 볼 때는 만약에 민주주의 시민의 어떤 가치, 교육이라는 가치를 공유하지 않으면 그 뭐냐면 다양성을 확보할 수 없다는 거야. 예를 들어 어떤 얘가 내 그 여러 가지 인제 뭐 일베에서 그 어떤 독재가 좋다든지 권위주의가 좋다든지 획일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있고 다양성을 부정을 해 버려. 그러면 그런 사고를 이제 그대로 그냥 내재적 가치로 인정을 해 버리면 문제 생기는 거죠. 왜냐면 그 역사의 다양성을 부정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다양성이라는 걸 인정하기 위해서 역사 교육의 어떤 다양성을 위해서 다양성 가치가 보편적으로
있다는 보편성을 강조한 민주시민의 뭐냐면 교육이 필요하다는 거야. 어. 그래서 인제 그래야지만 다양성을 확보할 수 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인제 뭐냐면 우리가 인제 짜장면과 볶음밥만 먹으면 둘 중에 선택밖에 안 돼. 짜장면, 볶음밥. 그렇지만 짜장과 볶음밥 뭐 그 뭐냐면 여러 탕수육 등등 여러 가지 음식들을 쭉 나열해 놓고 먹어 보면 얘들 중에 그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다양성 확보하기 위해서는 민주시민의 덕목을 키울 필요가 있다. 오히려 이런 것들이 뭐냐면 내재적 가치인 역사 교육 다양성을 유지시킬 수 있다는 논리가 하이트의 입장이야. 그래서 니와 하이트의 논쟁인데 결론적으로 우리나라 교육 과정이나 뭐 미국 교육 과정이나 이 하이트를 뭐냐면 입장을 따르고 있죠. 민주시민의 덕목 같은 거 외재적 가치를 강조함으로써 역사 교육의 어떤 다양성을 확보하고 역사 교육의 에서 이제 뭐냐면 그런 인종주의, 배타주의, 권위주의 이런 요소를 척결할 수 있다는 입장이에요. 예. 그럼 좀 읽어 볼게요. 자, 역사 교육의 어떤 그 목적을 논의하는데 빠질 수 없는 부분은 교육의 일반 목적과 역사 교육 목적 간의 관계다. 이에 대한 이제 관해서 이와 하이트의 논쟁이 뭐냐면 참고할 만한 이는 철저하게 학생들의 어떤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서 내재적 가치를 강조하고 하이트는 학생들이 다양한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민주 시민의 양성이 외재적인 어떤 목적을 필요하다 이런 내용이죠. 자, 하이트는 그 역사 자체가 학교 교육과 구별된 목적을 가질 수 있으나 학교 교과서 역사는 역사 연구 그 자체보다는 학교 교육의 목적을 중시한다. 그러니까 외재적 가치, 민주주의심의 덕목을 강조해야 된다. 그래서 학교 역사는 민주주의심의 덕목을 기르는 교육의 목적에 부합해야 된다. 하이트에 따르면 그것은 자립적인 인간으로서 자신이 지향하는 바를 선택하는 것을 따르는 가능성과 조건을 이해하고 사회적 조건과 맥락을 이해하는 것이다. 이렇게 있죠. 그래서 그 있고 반면에 니는 역사는 내재적 가치를 가지고 있으며 다른 정치적 목적인 이용해서는 안 된다. 외재적인 정치적 목적을 위해 역사가 이용할 경우에 역사의 특이성과 객관성, 이탈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데 이 이탈성은 그럼 이탈성이 뭔가 이게 인제 그래서 디터치먼트인가 그걸 한번 찾아봤어. 근데 찾아보니까 그 영어사를 찾아보니까 뭐라고 돼 있냐면 객관성이라고 돼 있더라고. 그러니까 객관성하고 이탈성은 똑같은 거예요. 예. 요거하고 요거는 마치 다른 것처럼 얘기하는데 찾아보시면 알아. 예. 디터치먼트를 한번 그 검색해서 찾아보면 객관성으로 돼 있어. 예. 동호 방법이야. 동호 방법의 논리를 그 동호 방법의 오류를 범하고 있죠. 똑같은 말인데 말만 표현만 다른 거예요. 그냥 하나만 적어 놓으면 됐을 텐데. 하여튼 객관성, 이탈성은 똑같은 거다. 어. 객관성을 확보할 수 없다는 거야. 학생들 스스로 그냥 선택하게 되지 왜 외제적까지는 더 뭐 민주시민을 덕목을 강조해서 그 학생들의 어떤 자율적인 판단에 따른 역사적 그 가치관 형성을 저해하냐 이런 내용이죠. 그런데 이제 하이트가 이거에 대해서 인제 비판하죠. 자, 역사 교육의 병합적 목적, 즉 학생이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과 그걸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도 따지고 보면 개인이 속한 사회적 가치를 반영하는 방법이다. 왜냐하면 학생들이 다양한 가치를 뭐냐면 학생들이 이제 어떤 가치관을 선택할 때 저 개인의 가치관을 보고 생각하지만 사회적 가치관이라는 거죠. 개인의 가치라는 건 사회적 가치관의 폭을 따라서 결정되잖아요.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탕수육이나 짜장밥밖에 못 먹은 학생이 선택할 수 있는 건 두 가지밖에 안 되겠죠. 북한에 항상 그 아바이 수용하면서 막 했던 애들이 선택할 수 있는 건 아바이 수용을 따르는 것밖에 역사가는 선택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 근데 탕수육이나 볶음밥이나 짜장밥이나 당당당당당 해 갖고 막 여러 가지 있잖아요. 예. 그런 다양한 음식을 접할 수 있는 것은 다양한 음식을 선택할 수 있는 기준이 생길 거 아니야. 나름대로 또 다양한 기준 속에 그걸 선택할 수 있는 거고 역사관도 마찬가지야. 민주주의심이나 다양성을 익혀야지 그 안에서 다양한 가치를 선택할 수 있는 거지 그걸 제시한 채 뭐냐면 어떤 특정 그 선택하려면 결국에는 그 사회에서 요구하는 획일적인 가치관이나 잘못된 방향을 선택할 수 있다. 이런 거죠. 자, 아무리 학생들이 스스로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더라도 역사학습을 통한 인종차별을 주장한다는 거야. 이 인종차별이 좋다고 해서 뭐냐 받아들이면 좀 문제가 있는 거죠. 파시즘, 뭐 일베가 좋다. 일베충에 가서 일베의 논리를 받아들여 갖고 역사 교육에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파시즘에 주임하여 학생을 변화시키는 용납할 수 없다. 오히려 이런 것들은 역사 교육의 다양성을 오히려 해치는 행위죠. 다시 말해서 학생 스스로의 판단을
중시하는 가치 중립적인 병역적 목적이라는 것도 시민교육의 일반 목적에 부속하는 학교 역사의 목적과는 크게 다르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가치 중립을 하게 다양성을 지키기 위해서는 민주주의심이나 상위 가치를 배우고 나서 그 안에서 다양성을 선택해야 된다. 이런 거죠. 자, 그래서 인제 이 니와 하이트의 논쟁에 그 관련된 내용들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요거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고 그다음 건 인제 보면 좀 건너뛰어서 몇 페이지를 보냐면 역사 교육의 쟁점 관련된 내용을 좀 볼게요. 쭉 넘어가서 앞부분은 다 이제 겹쳐 있고 뭐 그 기출이 안 나오고 별로 중요하지 않으니까 그냥 넘어갈게요. 예. 그 몇 페이지 보냐면 78 페이지. 잠깐 이 75 페이지 보면 그 그 역사 특성 역사학의 특성과 쟁점이 있거든요. 그 7 가지 쟁점 사항을 쭉 얘기하고 있는데 요거 건너뛰고 이제 2 가지만 얘기할게요. 역사의 반복과 교훈. 3 가지다. 역사의 시대 구분, 그다음에 역사 설명 인과관계. 요 3 가지만 좀 얘기하고 넘어갈게요. 자, 남색책 그 78 페이지 펴 보세요. 자, 여기에서 이제 역사 쟁점과 역사 교육 7 가지가 쭉 나오는데 그중에 이제 역사학의 반복과 교훈이 나와요. 예. 그래서 역사는 반복되고 그걸 통해서 교훈을 얻을 수 있다. 이 내용인데 왜냐하면 인간이라는 것은 과거나 미래나 현재나 다 인간의 고유한 본성을 가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사건 또한 완전하게 비슷하지는 않지만 나름대로 뭐냐면 유형성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교훈을 얻을 수 있다는 거야. 과거의 인간의 활동을 통해서 뭐냐면 교훈을 얻어 갖고 그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 그게 인제 그 관련된 것이고 그거에 대해서 부정하는 견해도 있어요. 예. 그 관련된 논쟁이에요. 예. 자, 보면요. 잠깐만요. 이게 78 페이지죠? 자, 내용을 보면 자, 역사는 반복되는 것이다. 반복되는 건가? 랑케는 역사상 시기에 각기 독특한 개별적 독립 이의를 지니고 있으며 따라서 두 시대, 두 사회가 반복될 수 없음을 강조한다. 그러니까 랑케의 의견은 역사의 반복성을 부정하는 거죠. 이거는 왜 연결되면 이제 나중에 랑케 할 때 좀 얘기했지만 랑케는 뭘 받아들였냐면 역사주의를 받았어요. 네. 역사주의라는 것은 개별성을 강조하는 거거든요. 개별성. 그러니까 그 어떤 각 시대마다 특징이 있고 이게 인제 뭐냐면 하나하나가 의미가 있다. 이런 것들을 인제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요런 입장에서 얘기한 거야. 그 역사적 사건은 이례적이며 그리고 자기 충족적 완결성을 갖고 있다. 이런 건 다 역사주의인 거야. 예. 그 역사주의는 개별성을 강조하고 보편성을 부정한 거죠. 하지만 부실한 역사적 사실들에도 유사성과 일반성이 발견한다. 그래서 상이한 사건과 집단 제도가 등장하지만 그들 상호 간의 일정한 규칙성과 유형이 드러낼 수 있고 최소한 일반적 요인은 각 시대마다 각 사회마다 일단 어느 정도의 방법을 뒷받침하고 있다. 그래서 그의 낭패의 의견에 대한 비판을 제시하고 있죠. 그래서 완전하게 똑같지는 않지만 비슷한 유형이 계속 반복된다는 거죠. 예. 그럼 뭐 역사에는 개별적인 방법이 아니라 유형적인 방법이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완전하게 100% 비슷한 똑같은 건 일어나지 않지만 비슷한 유형들은 계속 반복될 수 있다는 거죠. 자, 이런 유형의 반복은 그 인간성의 기본적 욕구가 시공간의 초과 동일한 걸 전제한다. 앞에서 얘기했지만 이제 그 반복된다는 것은 역사가 반복된다는 거는 인간의 보편적인 기질은 성향은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동일하다는 전제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또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거고요. 그 무수한 상이한 사실들이 어떤 의미의 공통성을 갖는 것은 시공간적인 변화에 영향을 받지 않는 요소, 인간의 그 동질적인 본질 때문이다. 동일한 본질 때문이다. 즉 역사의 일반성은 보편적인 인간성에서 유래된다. 자, 예를 들어서 고대인이나 현대인이나
생존과 이익에 대한 태도, 권력에 대한 욕구, 또 안정을 바라는 마음 등은 똑같이 가져보는 가졌다고 보는 것이다. 따라서 인간성이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는 한 역사의 유형적인 방법은 계속 나타날 것이다 하는 거죠. 예. 그래서 뭐 권력 투쟁의 양상은 고대나 그리고 지금이나 앞으로 미래에 동일하죠. 왜냐면 인간은 다 권력욕을 갖고 있잖아. 권력욕 자체가 없으면 권력 투쟁이 일어날 수가 없죠. 그럼 역사도 없을 거고. 예. 그 역사의 반복성을 이제 토대로 이제 한 대표적인 사건은 순환사건이다. 자, 순환사건은 일정한 기간을 두고 유사한 역사적 양상이 반복되거나 근본이 변하지 않는 부분적인 변화가 있으므로 미래를 짐작할 수 있다. 왜냐면 동일하게 비슷비슷하게 도니까 어 예전을 보면 비슷한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교훈을 얻을 수 있다는 걸 연결될 수 있죠. 그런데 역사 대표이긴 하지만 정확하게 동일하게 반복된 것이 아니라 그 위상이나 수준이 한층 발전된 양상으로 반복되는 사건인데 이걸 뭐냐면 나선형 수령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발전되는 게 아니라 이게 그 나선형 수양 구조 이렇게 발전되는 거죠. 예. 이런 식으로 점점 상위로 해 갖고 이게 대표적인 게 이제 뭐냐면 마르크스 사건이잖아요. 마르크스는 공통된 그 내용이 계급 투쟁의 역사잖아. 그래서 생산 구조나 조건에 따라서 지배계급과 피지배 구분이 나눠지고 그리고 생산 도구를 가지고 있는 피지 그 지배계급이 피지배계급들을 착취하는 역사잖아요. 근데 그게 또 생산 조건이 또 바뀌면 피지배계급에서 새로운 계급들이 나타나고 이 새롭게 나타난 지배계급들이 기존의 지배계급들을 몰살시키고 또 자신의 유리한 생산 도구를 따라서 또 피지배 계층을 지배하고 자 이런 식으로 하면서 똑같은 방법이지만 나름대로 한 단계 한 단계 이렇게 올라가잖아. 이걸 이제 나성형 수학 사관이라고 해요. 예. 그래서 인제 요 내용들을 좀 보면요. 그래서 나성형 수학 사관이라 한다. 인간은 근본적으로 동일한 본성을 지니고 있는데 그 본성을 항상 똑같은 체제를 산출하는 것이 아니며 일련의 주기 혹은 단계마다 차원이 다른 형태로 나타난 범증법적 발전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자, 이러한 나성형 수학 사관은 진보 사관과 결합됐는데 이 대표적인 게 인제 마르크스 사관이죠. 역사는 직선적으로 진보하는 것이 아니라 나성형적 방법을 통해서 부당한 변화와 유동을 걷는 과정이다. 자, 예를 들어 유물 사관, 이 마르크스 사관은 전형적인 이제 순환적 사관이면서도 나성형 순환 사관인데 자, 유물 사관은 순환적 역사관에 속하면서도 그 속에 발전의 의미를 대표하고 있다. 그래서 유물 사관은 인류가 인류 역사가 생산력과 생산 양식의 변화 및 생산성의 소요 관계에 따라 계급 간의 대립이 단계적 발전을 반복되는 과정이라 본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자, 그다음 마지막 문장을 보면요. 자, 그 인간의 동일한 본성 때문에 인간은 유사한 여건에서 유사한 대응을 할 수 있다는 인식, 그 역사가 똑같지 않더라도 유사한 유형이 반복되는 인식은 역사 교육에서 간접적인 교훈을 얻을 수 있다는 그 점을 시사할 수 있다. 그 앞에 얘기했지만 이렇게 이제 그 유사성을 강조한 역사, 그 수완사관은 그 교훈적 역사관과 연결돼 있어요. 교훈적 역사관이. 그래서 역사교는 역사적 사실 일반화에 입각한다. 왜냐하면 예전에도 그랬기 때문에 앞으로 그렇게 진행할 것이라는 일반화와 관련된 거죠. 그래서 역사상에 일어난 상이한 개별 사실과 사건 하나의 일반적 경향이나 전제적 추세 속에서 동일 범죄를 분류할 수 있을 때 역사적 교훈을 얻을 수 있다. 그리고 역사적 일반은 꼭 예측을 가능한다. 왜냐하면 예전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앞으로 그 현재의 진행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거죠. 그 예측도 연결된다. 예측하고 예언은 다르다는 거 아시죠? 예언이라는 것은 그냥 어떤 초능력적인 어떤 능력을 받아서 신기를 받아서 얘기를 하는 거고요. 예측이라는 것은 데이터를 바탕으로 앞으로 그릴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출 분석하는 것도 앞날에 문제가 나올 걸 예측하기 위한 거잖아요. 예. 그래서 현실 세계에 대한 예상은 과거에 일어났던 즉 역사의 일반적인 추세와 경향을 근거해 미래를 추측하는 것이다. 이때 과거는 변화에 대처하고 현재를 설명하는 데 유용한 분석 도구이자 미래의 어떤 지표와 지침 역할을 할 수 있다. 예. 그리고 그런데 이거에 대한 이제 반대의 견해도 있어요.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이제 쟁점이라고 했으니까
역사의 유사성, 방복성을 강조하는 견해도 있고 그에 대한 비판도 있겠죠. 그러나 또한 이 비판적 견해가 관련된 내용이에요. 자, 역사의 방복성에 명백한 한계가 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인간성이라는 것이라고. 인간성이 항상 이제 뭐냐면 공통적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보기에는 인간성의 부분에는 고정적 요소가 있는 반면에 형성적 요소, 시공간적으로 성장, 발전, 변화에 대한 발전된 모습이 있기 때문에 인간의 내적 세계, 심리 유인 및 도덕적 판단이 역사 형성에 작용된다. 따라서 역사의 방법은 엄밀하게 동일성이 아니라 비유나 유사성의 의미에서 벗어나기 어렵고 현재까지 역사 발전 과정을 거쳐야 장차 이러한 일을 측정하는 정도 어 측정하는 정도 이상의 예측이 불가능하다는 거야. 왜냐하면 인간성이라는 건 본질적으로 두 가지로 구성돼 있어. 하나는 원래 타고난 DNA 구조가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고 반면에 사회 구성적으로 이제 만든 것이 있어요. 자, 예를 들어 갖고 농경 사회에서는 이제 뭐냐면 생산량이 늘어나면 어떻게 인구도 당연히 늘어나죠. 왜냐하면 그 인구가 많아야지 많은 생산을 할 수 있고 또 많이 생산하다 보니까 또 인구도 늘어나고 이런 선순환의 구조를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산업화가 들어가면서 인제 점점 삶의 질을 이제 강조하는 그 분위기 속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인구가 오히려 줄어들죠. 어. 그걸 어떻게 설명하냐. 그러니까 자식을 많이 낳는 것 자체가 인간의 본성이긴 하지만 사회 문화적인 환경에 따라서 그게 뭐예요? 크게 작용된다는 거죠. 자식을 낳지만 많이 낳는 것은 농경사의 어떤 특징 때문에 낳는 거고 인제 산업사회 때문에 자식을 낳는 욕구는 있지만 그렇다고 많이 낳는 게 아니라 한두 명 정도 아예 삶의 질이 저하되면 안 낳을 수도 있는 거죠. 자, 이거는 다 뭐냐면 사회적으로 구성된 거죠. 예, 욕망을 바탕 구성된 거잖아요. 자, 그런데 이걸 바탕으로 인제 뭐냐면 그런 것 측면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걸 바탕으로 해서 예측을 바탕으로 할 수 있다는 건 아니다. 그거는 추측 정도다. 어 정확한 예측을 할 수 없다. 왜냐면 그 인간의 욕망은 구성적이기 때문에 어 그 구성적인 측면도 있기 때문에 정확한 예측이 불가능하다는 거죠. 예. 두 번째로는 역사 속에 있어서 교훈은 극히 다양하고 상반된 것이기 때문에 동일한 역사적 사건을 얻은 교훈도 각자의 가치관에 따라 달라진다. 여기는 이제 뭐냐면 뭐 그 중국의 역사가 뭐 어쩌는데 쉽게 해서 얘기해. 그런 것을 볼 수 있죠. TV에서 이 도둑질하는 장면을 비춰주잖아요. 그걸 왜 비춰주겠어요? 그걸 하면 안 된다. 근데 그걸 도둑질하면 안 된다고 그렇게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지만 딴 식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죠. '아, 도덕질은 저렇게 해야 되는구나.' 똑같은 거야. 그래서 교훈이라는 것도 어떤 사람은 A라는 교훈을 얻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B라는 교훈을 얻을 수 있다는 거야. 그 내용을 보면 자, 중국의 역사가가 치자양문이 읽었고 유럽의 역사는 가 군주의 통치에 위해 존립했다. 그 역사의 교훈을 결정하는 사람은 정치를 주도한 왕이나 지배 계급이다. 근데 이때 역사는 정치가 지배층, 엘리트라는 지식을 기능했고 가능했고 그들의 행위는 정당한 데 이용했다. 그래서 인제 요런 내용들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이것도 인제 요거와 연결돼서 볼 수 있지만 크게 세 가지 볼 수 있네요. 비판은 여기는 교훈의 각자의 가치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요거는 앞에서 행위의 정당화를 익힌 데 있다. 쉽게 말하면 독재 권력을 유지하거나 지배 계급을 통치를 정당화시키는 역할을 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인제 역사의 어떤 유용성과 관련된 내용이고 그다음에 또 인제 뭐냐 장점이 또 나와요. 역사에서 교훈을 얻을 수 있다는 내용이 또 나와요. 자, 보면 역사 교육 역사의 교훈이라는 문제는 역사 지식의 호용성과 관련되어 역사 인식 궁극적 목적과 연결됩니다. 역사가는 역사 자신의 역사가 자신의 역사 의식을 사회와 현실 분석을 적용하여 역사적 사실의 유용한 교훈과 판단을 이끌어낸 것이다. 그래서 나름대로 교훈의 역사의 장점이 나오죠. 하지만부터는 뭐냐면 또 문제점이 있는 비판적인 측면이죠. 자, 역사의 효용성은 반드시 교훈을 얻는 데 있지 않다. 왜 교훈을 얻는 데만 초점을 맞추냐. 그래서 역사는 인류 전체의 경험 과정을 보여주기 때문에 역사에 대한 지식은 모두 인간 집단에 필요한 지적 기반을 제공합니다. 한 개인이 겪는 경험은 시공간적으로 극히 제한된 것에 반해 집단으로서의 어떤 인류가 겪는 역사는
강범위한 다양성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개는 역사를 통해 자신의 경험색을 확대할 수 있고 인간 본성을 자극하고 자기 발견을 도달하고 심리적 즐거움을 얻기도 한다. 그래서 따라서 역사 지식의 사회적 호응에 대한 의지가 과거에 대한 성찰과 유의적 가치를 압도하게 되면 역사적 판단에 앞서고 역사에서 오류와 편견에 끼어드는 위험이 커진다. 역사를 통해 교훈을 얻는 것은 역사 탐구의 부산물이지 역사 뭐냐면 그 연구의 목적이 아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역사 지식은 인제 호용성에서 교훈을 얻는 걸 강조하고 있지만 실제로 역사를 배울 때 우리가 이제 예전에 그 배울 때 그 어떤 인간의 지적 기반을 또 제공을 해 주고 그리고 또 어떤 시야를 느낄 수 있잖아요 거기에서. 예. 그런데 이것이 오히려 이제 뭐냐면 또 문제점이 생길 수 있다라는 내용이에요. 오류와 편견이 생길 수 있고 예. 그런 것들을 이제 지적을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요런 내용들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역사의 반복적 속성과 그에 따른 교훈에 대한 둘러싼 논의는 역사교의 시사점 하는 방향이 시사하는 방향이 큰데 그 관련된 내용이야. 첫 번째 뭐냐면 어 이 교훈에 대한 논의예요. 예. 역사 교육이 이제 시사하는 방향을 보면요. 첫 번째로는 역사 수업은 과거 사실에 대한 직접적인 교훈을 얻기보다는 현재 유사한 상황과 조건에서 과거 사람들이 했던 행위에 추출하는 비교하는 악목을 배우는 게 우선이다. 그래서 과거의 사건이나 행위의 외향적 행위가 외향적으로 현재와 유사하게 보이다 하더라도 그 사이에 가로놓인 시간을 뛰어넘어 현재와 실제 도움이 되는 대안을 제시하기 어렵다는 거. 아. 두 번째는 시공간이 다를 뿐 아니라 인간의 신성과 태도도 달랐을 것이기 때문에 앞에서 말한 것처럼 고정적 요소도 있지만 구성적 요소도 있다고 했죠. 그래서 과거와 현재의 상황을 시대적 배경과 함께 비교하는 작업도 중요하다는 거.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자 역사 교실에서 이제 과거 인물에 대한 평가나 사건을 통해 교훈을 전하는 활동은 과거 사회 및 현재에 대한 총체적 이해를 기반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 예. 그리고 네 번째로는 역사의 어떤 교훈과 효용은 역사학습의 목표가 아니라 탐구 활동의 결과를 얻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걸 목표로 삼는 게 아니라 탐구 활동의 결과로서 얻는 것이다라는 거죠. 목표가 아니라. 자, 그래서 인제 네 가지 시사점을 제공해 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인제 여기에서 인제 전반적으로 정리해 보면 일단은 그 방법의 역사 순환상황과 관련된 내용이 있고 순환상황과 관련된 나성형 순환 구조와 관련된 내용이 있죠. 그 대표적인 게 유물사관과 관련된 내용이고 그다음에 이런 것은 다 뭐냐면 예측과 관련되고 교훈적 역사관과 또 관련돼 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한 이제 뭐냐면 비판 내용이 한 세 가지가 네 가지로 이렇게 구성이 돼 있죠, 여기까지 합치면. 그리고 이런 것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시사할 수 있다, 역사 교육에. 그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인제 역사 교육의 어떤 방법성과 관련된 그 쟁점과 관련된 내용은 시험 문제에 나오진 않았거든요. 예 시험 문제에 나오진 않았어요. 그렇지만 교훈의 역사하고 좀 관련돼 있고 또 인제 딱 보는 게 나올 부분일 수 있어요. 이 중요하게 다루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한번 강독을 했고요. 그다음에 뭐 역사의 과학성과 문학성 각자 읽어 보시고 그다음에 역사가 역사의식도 그냥 한번 쭉 읽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것도. 예. 역사에서 개인과 시대도 읽어 보시고 네 번째 쟁점도 읽어 보시고 쭉 넘어가서 역사의 시대공을 넘어가서 다섯 번째 쟁점. 자 요 부분은 시험 문제 예전에 두 문제 나왔어요. 객관식 문제 나왔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여기에 나올 가능성이 좀 많은 부분이야, 요 부분이. 그래서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여기가 이제 기출 관련된 부분이거든요. 자, 시간관념은 역사를 이해하는 데 필수적이다. 자, 우리는 시간적 연속, 계기 혹은 변화를 통해 역사를 인식한다. 시간 개념 없이 관념 없이 시간 개념이라는 관념이죠. 예. 시간 관념 없이는 사건의 전후 관계를 알기 어려우며 한 시기의 특징과 정신을 다른 시기와 그것들과 비교하지 않고선 역사의 과정을 파악하기 어렵다. 그래서 시간을 구분하고 각 시대별로 분류하여 역사를 쓰는 것은 역사를 쉽게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하는 수단이다. 아 그래서 인제 여기에서 인제 뭘 얘기하냐 이 줄침 부분에서 얘기하는 것은 시대 구분의 필요성과 관련된 얘기죠. 음. 그래서
역사 과정을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시간을 구분해서 역사를 내야지 쉽게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시대 구분의 필요성 또는 해석 여하에 따라 장점일 수가 있겠죠. 예. 자, 그러면 계속 읽어보면요. 역사는 지역, 시대 또는 주제에 따라서 구분할 수 있는데 시대 구분은 역사를 시간의 변화에 따라 분류하여 이해하는 방법이다. 그리고 이제 시대 구분의 특징들이 쭉 나오죠. 자, 역사는 시간의 본질적인 특성이 지속과 변화이며 시대 구분은 시간적 계기성과 단절적 변화에 대한 인식의 소산이다. 예. 그래서 세 가지 이제 특징이 있어요. 역사의 시간의 어떤 특징 있고 이 역사의 시간의 구분에서 시대 구분을 한다라는 건데 요렇게 얘기하면 이제 이게 이해하기 좀 힘들거든요. 요 자세한 내용은 검은책이 있긴 있어요. 근데 검은책까지 읽기는 좀 그래서 요게 설명으로 이제 떼올게요. 우리가 인제 역사적 시간에서 제일 중요한 게 변화죠. 변화. 모든 게 다 변화잖아요. 예. 그렇지만 모든 게 변하지만 또 지속도 중요해요. 근데 지속과 변화라는 것은 어떤 거야? 상호 모순적이죠. 어. 그 뭐냐면 상호 모순적이죠. 이율 배반적이고요. 근데 역사에서는 상호 모순적인 게 아니야. 왜 모순적이 아니냐? 그러면 이걸 보는데 자 역사에서 이제 변화라는 거는 이런 걸 얘기하는 거야. 자 그 창문에 보면 비가 내려. 네 창문에 인데 비가 쭉 내리면 창문에 여기에 인제 뭐냐면 쭉 물방울이 내려 간단 말이야. 이거는 변화죠. 근데 역사에서 변화는 이런 변화가 아니야.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막 보이는 변화가 아니라 장기적으로 지속되지만 그 안에서도 변화가 있다는 걸 얘기해요. 어 이걸 이제 역사적 변화라고 하는 거야. 그리고 이걸 바탕으로 시대적 구분을 하는 거야. 자 예를 들어서요. 우리가 인제 고려는 중세라고 하고 조선은 근대라고 하잖아요. 근세라고 하잖아요. 예. 그래서 이 고대 중세와 근세의 시대 구분을 하죠. 그럼 고전한 사회가 있을 때 고려가 나름대로 지속적인 측면도 있죠. 예 지속적인. 그래서 계속 지속하니까 그 안에서 조그마한 변화들이 계속 누적이 됐단 말이에요. 누적이 되고. 그런데 그 누적이 되면서 어떤 사건을 계기로 이 시간적 계기를 통해서 그 조선의 근세로 넘어가죠. 그러니까 고려 사회의 어떤 양적인 누적이 이런 변화들이 뭐냐면 계속됐다가 결국에는 이제 위화도 사건을 계기로 해서 조선이나 왕조가 넘어가잖아요. 그러면서 이 양적 변화가 질적으로 전환을 한 거야. 그러면서 고려 사회와 조선 사회의 어떤 단절을 낳게 하죠. 그래서 정리해서 얘기하면 고려라는 어떤 지속성을 통해서 우리는 정체성을 파악하고 그렇지만 지속된 것이 아니라 그 고려사의 지속성 안에는 약간의 인제 뭐냐면 조그만 변화가 생기기 시작하고 이 변화가 양적으로 누적되면 시간적 계기 그러니까 위화도 해군을 계기로 해 갖고 조선사에 넘어가는데 이걸 계기로 해서 고려와 조선은 서로 다른 정체성을 갖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함으로써 고려는 중세 시대 그다음에 조선은 근세 사회 근세라고 이제 시대 구분을 하잖아요. 요런 거와 연결돼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시대 구분은 언제부터 출발했냐? 르네상스의 인문주의자부터 출발했어요. 이 이제 시대 구분의 역사가 이제 나오는 거야. 시대 구분의 역사. 자 역사 시대 구분을 대표적인 사례는 고대, 중세, 근대죠. 후에 인제 여기에다가 이제 근세라는 개념이 추가되고 현대라는 개념이 추가된 거죠. 예. 그래서 오분 오 5 개로 이제 나눌 수 있는데 원래 시대 구분은 이렇게 3 개로 이제 나눴어요. 그래서 이걸 이제 르네상스 인문주의자들은 자신의 시대를 새로운 시대로 정의하고 앞선 시대와 단절했어요. 이 말은 자신을 근대라고 했죠. 근대라고 하고 그전을 중세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중세와 근대는 다르다. 중세는 암흑의 시대고 뭐 그렇게 하고 근대는 새로운 시대다. 이렇게 인제 얘기를 한 건데 이런 인식이 후에 인제 뭐냐면 계몽주의자들에게 영향을 주기도 해요. 예. 물론 이제 낭만주의자는 깨긴 하지만 자 그런데 이들은 각 시대의 동등한 존재의의를 인정하지 않고 우월한 시대와 열등한 시대를 구분했죠. 대표는 인제 뭐냐면 이제 고대는 상당히 우월한 시대, 그다음에 중세는 열등한 시대, 그리고 우리 근대는 이 고대의 측면을 계승한 거죠. 인간 중심적인 어떤 고대는 신중심의 어떤 중세는 경멸하고 자 그런 것들의 그 개념이 이제 중세를 좀 낮춰보는 인식 자체가
후에도 계속 계몽주의자들까지 연결돼요. 예. 자 보면 계속 읽어보면 자 그리스와 로마의 고전 문화를 가장 높이 평가하고 자신의 시대는 그 부활의 시대라고 강조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계승한 시대는 어디냐? 고대이지 중세가 아니야. 중세는 고대에서 근대로 넘어가는 그냥 가덕이고 교량기 역할밖에 안 되는 거야. 오히려 암흑의 시대였어. 이렇게 본 거죠. 자 중세는 그 서노마 제국의 멸망 후에 야만과 암흑이 지배하는 지배의 중간 시대를 봤다. 이 중간 시대는 고대에서 그 근대로 넘어가는 단순히 이행기로 본 거죠. 자 고대 문화가 중세에 이어진 연속성을 부인하고 중세를 고립적 시기로 정의했다. 새로운 시대는 중세와 전혀 관계가 없고 오히려 그걸 뛰어넘어 고대와 직접적인 영향을 연결된 시대를 봤다. 그러니까 18세기 유럽인들도 그 계몽주의자들도 그 르네상스 후모니스트의 중세가 계승하여 중세의 문화적 성취를 평가절했죠. 어. 그래서 이처럼 고대, 중세, 근대의 시대 구분은 그 르네상스의 후모니스트의 시대의식과 계몽사상 역사관을 확립되었다. 근데 이제 이 중세를 새롭게 평가한 사람들이 등장했는데 이 사람들이 낭만주의자들이에요. 이 낭만주의자들은 중세를 상당히 긍정적으로 봤어요. 긍정적으로. 아 그래서 근대가 이성을 지배하는 그 시대에 반해 중세는 낭만이 지배하는 시대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역사주의적 관점이 반영돼서 역사주의에서 강조된 건 뭐죠? 보편성을 거부하고 개별성을 강조한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중세를 어떻게 보냐? 자 고대와 근대의 중간에 있는 그런 것들이거나 가덕이식이나 그다음에 그렇게 본 건 아니라 중세의 나름대로 독특한 개별성이 있다는 거예요. 이건 고대와 근대를 구별시킨 개별성이 있다. 어 그러면서 중세를 연구하기 시작해. 그러면서 독일의 역사학자 랑케가 이 연구하는 과정에서 역사학을 확립하게 되죠. 예. 그래서 인제 랑케 역사학 때 좀 얘기했지만 랑케는 앞에서 얘기한 이제 낭만주의, 그 역사주의 이런 것들에 영향을 받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 자 후에 낭만주의 역사가들은 중세 사회와 문화를 새롭게 발견하고 재평가했다. 그래서 중세 사료 편찬과 함께 중세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를 통해 중세를 매우 창조적 시기로 어 근대와 고대와 다른 창조적 시기로 봤죠. 평가하면서 중세 특유의 시대적인 어떤 특징을 강조하면서 삼분법 오히려 학구에 대한 시대 구분이 됐다. 그래서 삼국법 자체가 인제 중세 고대와 근대를 강조하고 중세를 좀 약간 낮추는 과정이죠. 그쵸. 낭만주의 중세를 다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면서 이 삼국 삼 그 삼분법이 완전하게 인제 확립됐다는 거죠. 자 그 외에 인제 뭐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이거 건너뛰고요. 예. 자 20 세기 들어와서는 역사 인식 수단으로서 시대 구분의 가치를 인정하도록 그 기준에 문제를 삼았다. 그래서 이 시대 구분의 기준을 어떻게 둘 것이냐. 여러 가지 기준을 나눌 수 있죠. 사상적 변화를 두느냐, 정치적 변화를 두느냐, 문화 경제적 변화를 두느냐 따 가지고 논쟁을 했다. 그리고 유럽 중세 시작 시기에 대해서도 선홍화 제국의 어떤 멸망이 곧 고대 중세 세계 그 종말이 아니며 로마 문화의 메르베스 왕조와 카스 왕조의 문화가 점진적으로 이행하는 주장도 제기했다. 이 대표적인 학자 피레나파야. 피레나파는 어떤 관점의 중세 시작을 보냐면 우리가 보통 교과서에는 중세 시작을 게르만족의 이동, 로마의 몰락, 서노마 제국의 멸망 이렇게 보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봐. 그래서 얘는 중세 초기 때까지 우리가 생각하는 중세 초기까지도 고대가 계속 연장됐다고 봐요. 근데 피레나파는 중세가 언제부터 시작됐냐면 그때 인제 뭐냐면 9 세기 때부터 봐요. 4 세기가 아니라 참 9 세기 때로 보거든요. 여기는 8 세기인데 하여튼 8-9 세기 때 봐. 이게 계기가 됐던 것이 뭐냐면 이슬람 세계죠. 이슬람 세계가 이제 들면서 지중해 세계가 이제 바뀌게 되죠. 지중해. 그래서 지중해 장악하잖아. 그러면서 교육이나 활동이 이제 침체되면서 이때부터 인제 중세로 넘어갔다. 그래서 이 사람은 8 세기 이전에서 고대 지중해 세계 경제가 종속했으나 그 이슬람 세계가 인제 이슬람 애들이 지중해에 진출하면서 지중해가 폐쇄됐고 상업이 소멸돼 지중해 경기가 죽었다. 이렇게 보죠. 그러다가 이 죽은 그 뭐냐면 그 지중해 무역이 언제 또 부활되냐? 십자군 전쟁 이후 이제 부활된다는 거지. 11 세기 이후에. 이때는 이 십자군 전쟁이나 그다음에 사회 경제적 발전도 있었죠, 유럽 내부에. 그러면서 이제 교육이 이루어지고 원군이 무역이 되면서 다시 이제 산업이 부활됐다.
상업이. 자 이렇게 얘기하는 얘들이 피레나파의 특징이에요. 이 피레나파는 중세 도시의 부활 같은 것들 그리고 중세 후기 때 상품화폐 경제 발달 이런 연구에서 큰 성과를 뭐냐면 어 내고 있죠. 이 교과서 관점에서 그게 반영돼 있고 그래서 어디에서 중세를 보느냐에 따라서 또 이렇게 관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정치적 중심이 아니라 피레나파는 사회 경제적 중심으로 보는 거죠. 예. 자 그리고 인제 그러나 이제 삼분법이나 현대에 추구한 사분법, 사분법이라는 것은 이제 현대가 들어갔잖아요, 현대. 예. 그리고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일본이나 우리나라는 근세까지 추가되죠. 근세라는 의미는 이제 경도학부에서 인제 처음에 사용했던 개념이죠. 그래서 근대와 중세의 중간 시기, 우리는 조선을 얘기하죠. 자 그래서 인제 이렇게 있는데 요 그러나부터가 인제 뭐와 관련된 거냐면 시대 구분의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있어요. 예. 자 첫 번째 이제 문제점이 뭐냐면 이런 게 삼분법이든 사분법이든 서유럽이 아닌 다른 지역에 적용하기 어렵다. 그 구체적인 얘기를 보면요. 자 그리스를 고대 시작으로 삼는 삼분법은 유럽 사회가 시작되기 훨씬 이전인 동아시아, 이집트 또 근동의 고대사를 포괄하기 어렵죠. 왜냐면 그리스 이전에 이미 동아시아나 저기 항아 문명이라든지 이집트나 뭐냐 이런 데서 문명이 발달됐잖아. 그거 어디에 둘 거야? 얘는 고대에 둘 거야? 그 의미가 좀 다르죠. 둘 수가 없죠. 두 번째로는 자 유럽의 중세와 유사한 특징을 지닌 시기를 다른 지역의 역사에서 찾기가 힘들다. 어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 갖고 유럽의 중세는 게르만족들이 쳐들어와 갖고 하잖아요. 근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비슷하면 뭐 약간 춘추 전국 시대에서 이제 춘추 시대를 찾아볼 수 있고 그렇지만 완전히 동일한 건 아니잖아. 예. 그리고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 역사에서는 이런 게 없었죠. 이민족의 침입 같은 거. 그래서 이걸 중세를 이제 뭐냐면 유럽의 기준을 가지고 보기에는 좀 힘들다 그런 거죠. 두 번째로는 시대 구분은 획일적인 시대 인식을 위험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 그 얘가 지금 밑에 있는데 예를 보면 중세적이라는 표현을 쓸 때 유럽에서는 10 세기와 13 세기 동일한 시기 과정을 획일적 동질성을 가진 시대로 파악하는 오류를 범할 수 있다. 이게 10 세기, 13 세기인데 거의 300년 차이죠. 우리식으로 따지면 언제요? 지금 21 세기에 사니까 뭐 18 세기, 뭐 영종조, 뭐 숙종 그걸 우리와 같은 시대라고 볼 수가 있을까요? 아니죠. 예. 그 같이 이제 묶어 놓을 수 없는 거야. 10 세기는 어떤 시대예요? 중세 그 자본 경제의 어떤 그 최고조에 이르렀던 시기죠. 10 세기, 11 세기까지 고정 자본주의. 근데 13 세기는 그 고정 자본주의가 순수 자본주의로 넘어가면서 순수 자본주의 해체되는 시기잖아. 완전히 다르죠, 사회 경제 배경이. 근데 이걸 단순히 중세라는 어떤 카테고리의 범죄에서 동일하게 파악할 수 없다 그거죠. 자 그다음에 르네상스 후머니스트들은 그 1400 년을 근대로 규정했지만 1350 년에 일어난 일을 중세적이고 그다음에 1450 년에 일어난 근대적이라 한다면 그것은 다만 시간의 경과에 따른 명칭에 불과하다. 아 그래서 이런 거는 다 획일적인 역사 인식 초래를 위한 관련된 예문이죠. 자 그다음에 세 번째 문제점은 뭐냐면 자 시기 구분을 명확하게 할 수 있을 정도의 일반적인 문화적 동시성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본다. 역사상의 어떤 개인 사건, 상황을 판별할 수 있는 보편적 기준이 없기 때문에 각 시대에 전개된 개별 사실은 어떤 범주에도 설명될 수 없으며 설사 유용하여 일반화하더라도 결국 만족할 만한 설명이 될 수 없다. 그래서 인제 요 내용들에 인제 예가 쭉 있는데 아니 세 번째고요. 네 번째는 단일 국가 역사에서 대해서 명료한 기준을 설정하기 어렵고 관점에 따라 논란을 불리킬 수 있다. 그래서 역사 발전에 복수적이고 추상적인 시대 구분에 타당한 신비성을 부여하는 듯이 도리어 편견에 빠진 위험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 관련된 내용을 보면 이게 비슷한 게 제가 요걸 읽다가 요거하고 이게 연결된 것 같거든요. 예. 3 번이. 왜냐하면 이거는 좀 내용이 좀 다르고 이렇게 있는데 요거하고 요게 연결될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요거부터 설명할게요. 이 남색직이 왔다 갔다 해 가지고 좀 읽기가 힘들어. 그래서 요거 네 번째 인제 문제점을 보면 예를 들어 조선이라는 사회를 어떻게 볼 것이냐. 보는 거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이걸 중세로 볼 수 있고
근세로 볼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고 이거와 연결돼서 요거와 연결되고 이렇게 보면 자 예를 들어서 동시대성 문화적 동시대성이 존재하기 어렵다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같은 범주를 둬 갖고 접근하면 단순히 시기별로 동일화돼서 그 뭐냐면 시기에서 구분해서 동일하게 접근하면 문제점이 생긴다는 거야. 왜 문제점이 생기냐?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만약에 정약용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중요하다면 이 사람은 18세기 시작사상가에 속한 인물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정약용이기 때문에 중요한 거죠. 예. 그 자체가. 또한 고대의 언어 한 부분이 그 내용이 근대적일 수도 있고 현대사의 어느 부분이 어떤 근대적일 수도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 이제 뭐 박근혜 시기 때는 이제 소통이 안 됐다고 했잖아요. 세종대왕 때는 소통이 잘 돼 있죠. 그러면 세종대왕이 살았던 시대는 근세잖아요. 그러면 현대적인 모습이 있는 데 반해서 박근혜 시기 때는 이제 소통이 안 됐으니까 고대적 요소가 있잖아. 그걸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떤 그 역사 시대 발전이라도 그 안에는 뭐냐면 고대, 중세, 근세 등이 동시에 뭐냐면 그 존재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복수적이고 추상적이기 때문에 아니 복수의 존재하기 때문에 오히려 어떤 것을 이미지에 접근해서 들어가면 편견에 빠질 수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런 것들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인제 뭐냐면 문제점이죠. 네. 그래서 이제 크게 봐서 인제 정리해 보면 문제점으로서 첫 번째가 서양습이 아닌 다른 시대에 적용하기 어렵다는 거. 그리고 또 두 번째가 어 뭐냐면 시대 구분의 획일적인 시대 의식을 이제 아이고 뭐야 이거. 그 시대 구분의 의식 두 번째가 인제 시대 구분의 획일적인 역사 인식을 초래할 수 있다는 거. 세 번째로는 그 시기 구분이 명확하게 할 수 있을 정도의 일반적인 문화적 동시성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 제가 인제 요걸 보기에 제 해석에 따라서 요건 요거와 연결될 수 있다고 했죠. 예. 그래서 역사 발전 자체가 복수적이고 추상적인 시대 구분, 타당한 신비성을 부여하는 듯이 도리어 편견을 빠질 수 있다. 어떤 범주든 다 집어넣을 수 없다는 거야. 예. 그래서 요게 있고 네 번째는 단일 국가 역사에 대해서 명료한 기준을 설정하고 있고 관점에 따라 논란을 일으킬 수 있다. 뭐 이렇게 있어요. 자, 그다음에 유용한 점을 볼게요. 유용한 점. 이거는 시대 구분의 유용점 관련된 내용이죠. 그렇다고 해서 유용점 내용 볼게요. 자, 그렇다고 해서 시대 구분이 전혀 필요 없는 것은 아니다. 첫 번째로는 어떤 종류의 것이든 시대 구분은 역사의 길잡이로서 효용성을 가지고 있다. 두 번째로는 역사에서 설명에 일반화는 불가피하며 다양한 개별적 사실들, 역사적 범주를 구분하는 것이 역사이기에 유용하다는 거. 세 번째, 역사에서 공식이나 도구식은 하나의 가설이지만 역사에 대한 사고와 해석을 위한 수단이 될 수 있다. 네 번째로는 시대 구분은 잡다한 역사적 사실 체계와 논리를 부여하여 역사 시기의 특징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된다라는 거죠. 예. 자,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뭐냐면 역사학에서 말하는 시대 구분의 유용성이죠. 예. 역사학에서 자, 그다음에 인제 쭉 넘어가서 자 여기까지가 쭉 뭐냐면 역사학과 관련된 거야, 역사학. 그리고 여기부터가 이제 역사 교육과 관련된 겁니다. 이는 역사학의 어떤 시대 구분을 역사 교육에 뭐냐면 접목시킬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앞에서 말하는 유형점은 역사 교육의 유형점이 아니라 역사학의 유형점이고요. 요거는 뒤에 요부터는 역사 학습에 대한 유형점이야. 예. 근데 비슷비슷해요. 근데 한번 볼게요. 자, 역사 내용은 흔히 주제, 시대, 지역, 개념, 사건, 인물 등을 따라서 분류하여 학습하게 되는데 이것은 시대 학습에도 널리 유용한다. 그래서 시대 학습 방법에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예. 시대 학습법. 시대 학습법은 앞에 제가 이제 교수 학습 방법 관련된 내용 할 때 그 녹색책 있는 내용을 강독을 했어요. 예. 자, 한국사를 비롯하여 동양사의 이제 시대 구분은 주로 왕조의 변천과 밀접한 연관을 갖고 이루어지긴 하다. 하지만 왕조가 바뀌었다 해서 시대의 조류가 급격하게 달라진 건 아니다. 예. 그래서 역사적 변화는 단전적인 것이 아니라 연속적으로 축적된 것이다. 따라서 변화와 시작의 끝,
항상 그 중심적인 것부터 시간적 권리를 갖고 있다. 그래서 어떤 이제 뭐냐면 우리가 중세를 인제 우리가 고려사를 중세, 조선사를 근세라고 할 때 음 이 아까 계기적 일반 그 계기가 됐던 건 위화도 해군이었죠. 여기서 요렇게 넘어가잖아요. 자, 근데 고 중손에서 근세로 넘어갈 때에서 갑자기 이제 중세적 요소가 없어지고 근세적 요소가 생긴 게 아니죠. 나름대로 요게 중심점을 해 갖고 뭐냐면 여기에서 인제 어떻게 점점 잔존돼 있다가 없어지는 거죠. 예. 예를 들어서 인제 뭐 조선시대 때 인제 그 경험 풍속 같은 거 보면 아직까지 그 중세적 요소, 고려적 요소가 있죠. 그지만 시간이 점점 넘어 16 세기를 넘어가서 17 세기 넘어가면서 완전히 견업 풍속이 바뀌잖아요. 남기 여가원에서 인제 친형제로 바뀌죠. 이런 것들. 어 그런 것들과 인제 연결시켜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뭐가 필요하면 전환기와 가도기가 필요합니다. 전환기와 가도기. 네, 이렇게. 그러면 역사의 발전 단계에 의하기 위해서는 전환기와 가도기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사회적 특징은 나는데 세분화된 구분이 더 타당하다. 그래서 이제 그 우리가 인제 그 전환기와 가도기가 인제 교육 과정에도 반영이 되거든요. 교과서 내용에도 교육과정에 반영이 되는데 그래서 인제 우리가 이제 근세사의 태동이라는 거 있죠. 근세사의 태동은 뭐야? 이건 근대사의 태동이라는 단어 있죠. 이 태동이라는 것은 조선 후기 때죠. 조선 후기는 엄밀하면 근세죠. 근데 근대사기 뭐 스타트기 시작해. 그러면서 다독이로서 이제 근대사의 태동이라는 단어를 뒀죠. 예. 자, 이렇게 함으로써 인제 뭐냐면 역사 발전 단계를 좀 약간 심 심층적으로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인제 시대를 정의하고 구분하는 여러 이론과 관점을 소개하여 학생들의 스스로 시대에 대한 자신의 관점과 이해를 구축하는 데 유용한 교사 학습 방법이다. 두 번째 의의라고 볼 수 있죠. 두 번째 의의. 자, 그 삼분법이 적용된 유럽 사회에서도 중세와 근대의 시발점이 다른 여러 이론도 있고 그 시대적 특징과 정의하는 관점이 다르다. 그래서 과거의 역사의 특정 시기를 나눠 이해하는 데 시대의식을 위해서는 통사적 역사 지식과 역사적 안목이 필요하기 때문에 시대 구분에 따른 역사 학습에 상당한 배경 지식을 가진 갖춘 고학년에게 접하거나 어느 정도 알아야 시대 구분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고학년에게 접합한다는 건데 요 관련된 내용이 기출문에 나왔어요. 그 객관식 선지에 나왔죠. 근데 요 고학년에 접합한 건 너무 상식적이기 때문에 문제 안 날 것 같고 "왜 고학년에 접합하냐?"라고 물어볼 수 있겠죠. 어 그 이유를 쓰라고 하면 요 앞부분을 써야 되겠죠. 과거의 역사를 특정 시기에 나누어 이해하는 시대 인식을 위해서는 통시대의 역사적 지식과 역사의 안목이 필요하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많이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와 연결돼서 볼 수 있죠. 그래서 요렇게 해서 인제 뭐냐면 그 시대 구분과 관련된 내용을 좀 봤어요. 그래서 예전에 시대 구분 관련된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시대 구분의 정의, 특징, 그다음에 시대 구분의 문제점 아까 3-4 가지가 언급돼 있었잖아. 그다음에 시대 구분을 역사학에 적용할 때 장점, 역사 교육에 들어갈 때 장점, 그리고 시대 구분의 어떤 전환기 가독에 필요한 이유, 그리고 또 아까 시대 구분할 때 고학년이 접하는 이유 이런 것들 중심으로 해서 공부를 해 두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예. 자, 그다음에 인제 역사적 설명과 인과관계론인데 그건 이제 요 내용은 앞부분에 일반적 설 뒷부분에 일반적 설명 방식이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 설명은 인과관계에 관련된 내용이 있거든요. 예, 인과적 설명. 요거와 연결돼 있어요. 요거와. 그래서 인제 여기에서는 그냥 전반적인 역사적 설명에서 인과관계와 관련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그냥 쭉 읽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적어 놓긴 했지만 여기 뒷부분 내용하고 겹쳐져 있기 때문에 어 그냥 한번 읽어 보시고 다만 인제 역사가가 생각한 인과적 서술의 특징들만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죠. 뭐 다원성, 개별성, 등급성이 있다. 요것만 좀 기억을 해 두세요. 다원성이라는 것은 역사적 인과관계는 한 가지가 아니라 두 가지 이상이죠. 그래서 프랑스 대혁명 관련된 내용 할 때도 우리가 인제 그 보면 여러 가지로 원인을 알아볼 수 있잖아요. 예. 요렇게 이제 볼 수가 있고. 근데 이에 반해서 과학적인 어떤 인과관계는 한 가지 형상의 한 가지 원인밖에 없겠죠. 예. 그리고 개별성이야. 어. 그리고 세 번째 등급성인데 요 등급성과 관련된 내용이 예전에 한번
객관식 기출문이 언급됐었어. 이거는 이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기본서가 아니라 아주 예전에 그 파란 책이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 파란 책이 아니라 뭐 역사 교육의 뭐 하여튼 그 목적인가 의인가 하여튼 그 예전에 오래된 책 하나 있어요. 거기에 나왔던 건데 나올 가능성은 없긴 하는데 한번 관련된 것들은 그 밑에 있으니까 한번 읽어 보세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요 관련된 내용만 읽어 볼게요. 이 등급서. 동일한 사건의 여러 개의 원인을 축출한 역사가들은 상대적 중요성을 판단한 원인 상호 간의 1차적 원인, 2차적 원인한다. 요걸 이제 1차적 원인을 근인이라고 해요. 가까운 원자죠. 요때 2차적 원인을 원인이라고 하죠. 이 원인은 먼 원자예요. 이렇게 먼 원자. 예.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한다. 그리고 사건을 불가피하게 만든 장기적 원인과 좀 더 직접적인 촉발된 원인으로 구분된다. 그래서 뭐 장기적 원인은 2차 원인과 관련될 수 있고 그다음에 촉발 원인은 또 1차 원인과 관련될 수 있죠. 근데 또 이게 되게 원인을 인제 선택할 때 주관적인 판단이 들어가. 중요성이. 그래서 역사가 해석에 따라서 원인의 순서와 상대적 의의가 결정된다. 예를 들어 경제학을 전공하는 경제사학자 같은 경우에는 프랑스 혁명을 뭐냐면 원인을 판단할 때 제일 중요한 원인을 뭐라고 판단하겠어요? 재정 판단, 재정 파탄이라고 보겠죠. 근데 뭐냐면 사상을 연구하는 그 시대의 사상을 연구하는 그 학자들 입장에 볼 때는 이 계몽 사상이 중요하다. 다 뭐냐면 이렇게 주관적인 판단이 들어가잖아. 그래서 어떤 것이 1 차적 원인이고 어떤 게 2 차적 원인인지 그다음에 어떤 게 장기적 원인이고 어떤 게 촉발 원인인지 이 구분은 상당히 뭐냐면 역사의 해석에 따라서 주관적인 의미가 다 달라진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그 내용도 이제 파악을 해 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나머지 부분들은 인제 뒤에 일반적 설명 방식 관련된 내용 할 때 그 얘기하고요. 뒤에 넘어가서 이제 감정이입과 관련된 내용 볼게요. 자 요 감정이입도 뒤에 있어요. 따로 인제 장을 만들어 갖고 이게 하는데 여기는 뭐 전반적인 내용들 관련된 내용들인데 요거는 그냥 한번 쭉 읽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거는 자세한 건 뒤에 있으니까 그때 인제 좀 보기로 하고요. 예.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인제 한번 그 역사학의 쟁점 관련된 내용들을 인제 봤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본 게 이제 정근대사 역사 교육과 관련된 내용을 할게요. 정근대사 역사 교육은 그 하기 전에 두 번째 인증번호 알려드릴게요. 두 번째 인증번호는 58 번입니다. 예. 두 번째 인증번호 58 번이에요. 예. 자 여기 정근대사와 관련된 역사 교육 그 관련된 내용은 파란 책에 있고 남색 책에도 있어요. 그래서 그 파란색 남색 책을 좀 같이 보시면 되는데 남색 책에서 좀 약간 좀 내용이 길어진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이거 다 볼 필요 없고 그 기출 관련된 주제들만 보고 넘어가고요. 그리고 그 본 김에 또 이어져야 되는 역사 교육 이 그래서 정근대에서 역사 교육을 먼저 보고 그다음에 갑오 개혁 이후의 역사 교육 그리고 그다음에 일제 강점기 때 조선 교육론 그리고 해방부터 교수 요목기 1 차부터 7 차까지 교육 과정을 볼게요. 그래서 조선 교육령이라든지 해방부터 교수 요목기 1 차에서 7차 요 내용들은 파란 책이 있어요, 파란 책. 그래서 요것도 은근히 시험 문제 좀 나오거든요. 특히 이번에 이제 15년 개정 교육 과정에서 22년 개정 교육 과정 넘어가잖아요. 작년에 15년 개정 교육 과정이 나왔죠. 올해 22년 개정 교육 과정이 나올 가능성이 좀 있긴 있는데 아직까진 적용하기 좀 어렵다고 생각하면 22년 개정 교육 과정을 물어보는 대신에 어 예전 교육 과정을 물어보는 경우도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예전에도 그랬어요. 15년 개정 교육 과정이 만들어지기 전에 이제 그 적용하기 전에 논란이 있었잖아요. 한국사 논란 때문에. 그래서 역사과만 15년 개정 교육 과정이 적용되지 않고 나중에 18년 수정 때 적용됐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15 년인가 16년 17 년까지 18 년까지 그 교육 과정 관련된 문제가 15년 개정이 안 나오고 뭐가 나왔냐면 예전 교육 과정 있죠. 교수 요목기라든지 3차 교육 과정 그런 것들이 나왔어. 예. 그렇기 때문에 혹시 모르니까 요 부분을 나중에 좀 쉬었다가 강독하고 넘어갈게요. 예.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좀 쉬었다가 강독 부분 넘어갈게요. 예.